어머니, 여기서 생각 좀 하세요. 도장 찍을 마음 생기면 전화하시고요. 제 큰아들 도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절벽 끝 차가운 돌바닥 위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그는 차량 불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 찍으시면 알아서 하시든지.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친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칠흑 같은 바다에서 파도 소리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듯 저를 뒤로 한 채 그들은 떠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밤이 있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제 칠순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 둘째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에는 세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현, 둘째 민석, 막내 준호.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도연이 일어서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 집 아들들 정말 효자네. 부러워라. 저렇게 모시고. 그 말들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 아들을 혼자 키우며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그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제 손을 감싸는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연의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으시죠. 도연이 제 팔을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힘이 들어간 소나기에서 예감이 스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어머니, 항구 쪽 창고 부지 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거 저희한테 넘겨주셔야겠습니다.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 창고 부지는 제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혜호가,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마라. 내 마지막 버팀목이 될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그건 안 된다. 할머니가 남기신.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습니까? 며느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살던 노인네가 하나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붙들고 계십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네. 하나 있는 게. 그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아니다. 못 넘긴다. 제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싫다고 했다.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차 타십시오. 뭐? 지금 당장요. 도연이 저를 끌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아들의 힘은 제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도연아, 어딜 가는 거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절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가 아래쪽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려요. 도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여긴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안 찍으시겠습니까? 도연이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찢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내 아들이냐? 그 순간 도연이 저를 밀쳤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생각 좀 하세요. 도장 찍을 마음 생기면 전화하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찍으시면 뭐 알아서 하시든지.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오래전 잊고 지내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준혁. 제가 25이었을 때 제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그 사람. 그가 떠나기 전 제 손에 쥐어준 낡은 메모 한 장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혜호가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 저는 그 메모를 평생 지갑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이. 하지만 지금 그 번호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워 칠흑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옷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다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돌의 틈새를 따라 흘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거친 돌의 표면이 손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다친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쿵, 쿵. 절벽 아래 어딘가에서 바다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살던 노인네가 하나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네. 저는 그저 노인네였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건만 결국 그들에게 저는 그저 쓸모없는 노인네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뺨에 눈물이 식어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손질하던 날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 옷을 기우던 밤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절,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민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효자 연극, 칠순잔치 연극. 저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벽 끝이 보였습니다. 일어설 수만 있다면 저곳까지 기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몸을 던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바닥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흐른 피가 옷을 적셨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25살의 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항구에 서 있던 날, 혜호가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미안해. 내가 꼭 돌아올게. 언제요? 5년. 아니, 3년 안에. 준혁은 제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전화번호야.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 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동생 진우가 받을 거야. 진우요? 응. 내가 부탁해뒀어. 내가 힘들 때 꼭 도와주라고.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새 아들을 낳아 키웠고 그 메모는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 저는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꺼냈습니다. 손전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손끝으로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카드들 사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꺼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지만 제 손가락 끝에서 그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45년 동안 지갑 속에 있었던 메모.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메모에 적힌 번호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잉크로 적힌 숫자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45년이나 지났습니다. 준혁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우라는 동생도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툭, 툭, 툭.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차분하면서도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씀하십시오. 혹시, 진우 씨 맞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혜옥 누님, 맞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우 씨, 누님 어디 계십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절벽이요. 항구 쪽 절벽에 어느 항구입니까? 남항 끝자락이요. 창고 부지 근처. 알겠습니다. 진우의 대답이 즉각 나왔습니다. 누님 다치셨습니까? 다리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일어나요. 피가 나요. 알겠습니다. 누님 잘 들으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20분만 버티십시오. 20분 안에 제가 가겠습니다. 20분. 네.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체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님 반드시 갑니다. 형님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누님을 평생 지켜보라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이가 네. 형님은 떠나시기 전까지 누님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제게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달려가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만 버티십시오. 전화 끊지 마십시오. 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즉시 출동 준비. 남한 끝 창고 부지 근처 절벽. 구조 장비 챙겨.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의료진도 대기시켜. 외상 출혈 가능성. 진우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누님 들리십니까? 네. 지금 출발합니다. 절대 전화 끊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처럼 여기 누워있는 나를 누군가 찾아온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번호가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분. 20분을 버텨야 합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친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다리를 눌렀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피를 멈춰야 했습니다. 누님,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네, 춥습니까? 네, 많이요.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녁 칠순잔치가 떠올랐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환하게 웃던 도연의 얼굴.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저를 향해 샴페인 잔을 들던 그 손이 몇 시간 뒤에는 저를 절벽에 밀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는 이런 꼴이 됐을까? 누님, 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보입니다. 절벽이 보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개, 3개, 4개. 검은색 차량 4대가 절벽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칠흑 같던 절벽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누님, 진우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 하지만 제게 달려올 때는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의료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진우의 지시에 남자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저는 들것에 실려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벽 끝이 보였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그곳이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에 실렸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누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형님과의 약속입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절벽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연은 제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님, 그건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님,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백합이 몇 송이 꽂혀 있었습니다. 정신 드십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병원입니다. 3일 동안 주무셨어요. 3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잤다니 다리는 괜찮으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골절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3달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될 거예요. 3달. 간호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속 오셨어요. 진우 사장님이시던데. 진우 씨가. 네. 매일 오셨어요. 지금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3일 전과 똑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누님, 진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다행입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옛날 준혁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15년. 네. 형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중국, 동남아 쪽에서요. 성공하셨습니다. 많이. 진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평생 누님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게 계속 물으셨습니다. 혜옥이는 잘 살고 있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누님께 연락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누님이 결혼하셨고 아이들을 키우신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행복. 저는 행복했을까요? 26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준혁이 떠나고 1년 뒤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약했습니다. 새 아들을 낳고 막내가 5살이 됐을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이 얼어붙도록 일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텄습니다.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옷을 수선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누님, 진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님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누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 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네. 형님이 평생 그 번호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제게 그 번호를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준혁 씨가 그렇게까지. 형님은 누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날 밤 절벽에 누님을 두고 간 사람. 누님의 아드님 맞습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차량 번호, CCTV 기록. 큰아드님 도연 씨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다시 침대 쪽으로 왔습니다. 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 그건 가족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누님.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 누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 제 아들. 20시간 진통 끝에 낳은 첫째 아들. 밤새 열이 나면 등을 쓸어주던 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그 아이. 도현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마 실수였을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랬을 뿐.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님, 진우 씨 부탁이에요. 도연이를 제발.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도연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 순간 절벽 위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안 찍으시면 뭐 알아서 하시든지. 며느리의 목소리. 쿵. 저를 밀친 도연의 손. 멀어지는 차 소리.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도연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우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불법 해운 거래 내역서. 이게 뭐예요? 도연 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료입니다. 진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는 해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회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화물 운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영문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무슨 화물인데요? 밀수품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위조 명품, 동남아로 빼내는 전자제품, 세관을 피해 거래하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횡령 내역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2년 동안 6억 원이 넘습니다. 6억?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8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월 10%,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지금 13억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3억. 그래서 누님의 창고 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부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려 했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가 그럴 리가. 증거는 명확합니다.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뭐라고요? 누님.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 씨는 누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진우 씨. 도연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발 그냥. 누님.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들이 누님을 절벽에 버렸습니다.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시겠습니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낳았어요. 제 손으로 키웠어요. 밤새 열이 나면 등을 쓸어줬고 배고프다면 제 밥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누님께 뭘 했습니까? 진우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님, 일주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경찰이 움직이면 상황이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진우는 방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법 해운, 횡령, 사채, 제가 알던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도연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2주일째 되던 날, 간호사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 상단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견 해운업체 대표 구속, 불법 화물 운송 횡령 혐의. 기사 옆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저는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 부인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회사 자산은 전부 동결됐고 집도 압류될 예정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막내 아드님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형님 일에 전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민석이와 준호까지 연루됐다면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누님, 이제 퇴원하셔야 합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집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 그곳에 도연이가 있을까요? 아니, 도연이는 구치소에 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진우가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이 동네. 차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문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제 발소리를 듣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구겨진 셔츠, 3주 전 칠순잔치 때 샴페인 잔을 들며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보석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누님께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그날 밤 말이다. 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절벽에 쓰러져 있을 때 달은 떠 있었니? 네.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이 있었냐고 물었다. 저는 아니면 별은? 별이 보이더냐? 도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대답해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던? 저는 잘 못 봤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람은? 그날 밤 바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는 아니? 어머니, 돌바닥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다리에서 피가 흐를 때 얼마나 아팠는지, 파도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차 문을 닫고 떠났니?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미쳤었습니다. 빚에 쫓기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어미를 죽이려 했냐?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겁을 주려고, 도장을 받으려고, 겁을 주려고. 저는 목발을 짚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절벽에 다친 노인을 버려두는 게 겁을 주는 거였니?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도장 찍을 마음 생기면 전화하라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도장 찍을 마음 생기면 전화하라고. 안 찍으면 뭐 알아서 하든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말 기억나니? 내 마누라가 한 말. 어머니, 나는 기억한다. 매 순간을. 너희가 떠난 뒤 3시간 동안 죽음을 생각하며 누워있던 그 시간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다. 침묵. 그날 밤 내가 차를 몰고 떠날 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나를 봤니? 어머니, 봤냐고 물었다. 네, 봤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보이던?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못하겠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냥 쓰레기였겠지. 버려도 되는. 아니에요. 도연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부였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그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전부였으면 절벽에 버리지 않았겠지. 도연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50년 전, 20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이. 첫 돌 때 제 손을 잡고 일어섰던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누님,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래 서 계시면 다리에 무리가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님, 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제가 키운. 누님,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도연 씨가 누님을 버렸지만 그건 누님이 버려질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잘못된 겁니다. 누님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해옥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누구도 그 따뜻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진우 씨, 누님.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님은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를 찾으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자유. 이제 누님은 누님을 위해 사실 수 있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천천히 어둠에 물들어갔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그 3달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리는 회복됐습니다. 더는 목발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항구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늘봄 지원재단. 홀몸 어르신과 홀어머니를 돕는 곳이었습니다. 진우가 초기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준혁이 남긴 유산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누님을 위해 남겨두신 겁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버려진 존재로 죽을 뻔했던 제가 이제는 버려진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한때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 좀 서서 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왔어요? 저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재판이 다음 주입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권하는데. 합의요? 네.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게 돈을 달라고 온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밖에 없어요. 둘째도 막내도 다 등을 돌렸고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범죄자 형을 왜 도와야 하는데요?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친아들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요? 네. 그 아들이.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미를 절벽에 버렸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준혁이 제게 준 그 메모. 이거 보이나요? 도연이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절 살렸어요. 저는 메모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45년 동안 지갑 속에 넣어뒀던 종이 한 장. 그날 밤 절벽에서 이걸 꺼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25살 때 만났던 사람. 그 사람 동생 진우 씨가 절 구했죠. 어머니, 당신은 어미를 버렸지만 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사람이 저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죽은 뒤에도 동생을 시켜서요.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오가는 배들. 도연 씨? 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도연 씨라고 불렀어요. 들었죠? 어머니, 제발, 제 아들 도연이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달 전 그날 밤, 절벽에 저를 버리고 떠나면서 이미 죽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은. 저는 도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저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금을 구걸하러 온 남루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머니, 도연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의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 일어나십시오. 진우 씨, 제발 어머니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명의 직원이 도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 도연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복도에 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도연이 끌려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희미한 잉크,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메모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준혁 씨가요? 네. 형님은 평생 누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그리고 준혁 씨에게도. 저는 재단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에 도울 어르신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75살 독거노인, 홀로 2아이를 키우는 60대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아버지, 모두 한때의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제가 버려진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일 것 같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절벽 끝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밤이 오히려 제 인생을 살리는 순간이었다고. 8달이 흘렀습니다. 늘봄 지원재단은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원봉사자 7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12가구를 방문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할머니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분들의 집을 찾아가 청소를 도왔고 병원 동행을 했으며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삽니다. 80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해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것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버려진 아픔을, 버려진 이들을 위로하며 치유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남한 끝자락, 8달 전 그날 밤, 죽을 뻔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쓰러져 있던 자리, 지금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하얀 갈매기들이 날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잔잔하게 철썩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흐르는 피, 멀어지는 차 소리.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사람이 남긴 전화번호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저를 진짜 살게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절벽도, 바다도, 그날의 기억도, 모든 것이 이제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준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어머니, 응, 민석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괜찮다. 바빴어. 재단 일이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형 재판 결과 나왔어요. 그래.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징역 5년이래요. 집행유예 없이. 그렇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괜찮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넌 형하고 다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떳떳하게. 네 어머니.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형 면회는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안 갈 거다. 어머니, 형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건 형도 알 거다.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집. 예전에는 이 조용함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재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 계획표 20가구로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1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진우가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에 늦음은 없다는 것을, 살아있는 한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버려진 순간이 버려진 이들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절벽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 지금은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그 작은 메모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생을 다시 살라고 하늘이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려진 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날들을 채워가며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 별빛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